안녕하세요. 저는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30대 딸이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낳은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여기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지인분께서 중매혼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매혼으로 만나게 된 것이 딸의 아빠, 남편입니다. 남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순애 씨,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후에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쩌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밥 아직도 안 했어?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니? 아주 그냥 불쌍한 애 받아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따박따박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잠도 쏟아지고 무겁기도 해서요. 지금 바로 밥 차릴게요. 아휴, 그러게. 밥을 작작 먹어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지.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잠만 오지 않겠어? 정말 내가 식충이를 내 자식 짝으로 엮었다니. 내 손을 잘라야지 아주 그냥. 시모는 항상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더 불편해 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모의 태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장남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먹고 싶은 건 있냐? 아, 아니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말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우리 장손이 쑥쑥 크지. 아, 어머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임신한 사람을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두 아들 임신했을 때를 아는데 넌 무조건 아들이야. 시모는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입덧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봤을 때도
무조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몬은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이 집을 살릴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더욱 장손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조용히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 승남이도 자식들 중에 아들만 있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잘 기르는 게 최고래요. 누가 그러지? 그런 건 다 딸만 낳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막상 아들 낳으면 나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출산만 잘 준비해라. 2000년대가 코앞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저도 참 놀라웠지만 시모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믿을 건 장손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얼른 나와보쇼. 뭐가 이쁘다고 나와보래? 허참,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제가 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 저희 아이 한 번만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다며 이야기했어요. 딸이 순해야지. 우러져 끼는 순간 니넨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에휴, 식중이 하나 더 늘었네. 임신 기간 동안 그나마 잘해주었던 시모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도옥한 시모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시모는 제가 누워있기만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해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차남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결혼하는 색시 봤니? 너랑은 다르게 거기는 집안도 좋고 애가 싹싹하니 몸도 건강하더라.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님. 너 혹시나 네가 형님이라고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일랑 하진 말아라. 알지? 너는 딸만 낳고 몇 년 동안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할 수나 있겠니? 에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본인은 여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아들, 딸 차별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차별하면 지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가지고. 예,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애비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안도 살렸을 거 아니야. 시모는 동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였던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만족해했어요. 거기다가 시집을 오면서 따로 집도 구하고 왔다며 능력 없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이의 성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복덩이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야. 아이고, 장해라. 몸은 힘들지 않고? 아유, 어머님.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죠. 몸은 힘들지 않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장순이 배가 고프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예, 너는 가서 고기도 굽고 전도 좀 해봐라. 아, 하는 김에 둘째 좋아하는 잡채도 좀 하고. 네? 지금요? 아니, 지금 재료도 없고 그냥 있는 걸로 먹게요. 아니, 지금 장순이 배가 고프다는데 재료가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사와야지.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좀 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힘들잖니? 여기서 먹고,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시모는 장손을 임신했다는 말만 듣고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가 힘들어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저에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 동서네로 가져다 달라고 호통했죠.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딸 지연이에게 못되게 굴까 싶어 외출하는 김에 들렸어요. 음식을 싸고 가 동선의 집으로 간 날에는 동선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장손이 태어나면 땅이며 예금이며 다 물려준다고 벌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몰랐네. 형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민망하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 좀 써보세요. 저흰 이제 장손만 잘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땅도 주신다지 돈도 주신다지 걱정될 게 없네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한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와 조카의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들 손주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손주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어서부터는 차별이 더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지? 장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여기 용돈이니 잘 써라. 어머, 어머님,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형준아,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고마워. 근데 할머니, 나 장난감도 사주면 안 돼?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안 된대. 아니, 우리 장손이 갖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사줘? 할미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없는 살림 속에서도 시조카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간혹 우리 부부가 일을 하는 사이 필요한 학용품이 있어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에게도 모자라 딸아이에게까지 차별을 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지연이도 중학교 입학하는데 돈 10,000원은커녕 챙겨주지도 않으시고 형준이한테는 1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은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형준이는 장손이니까 더 챙겨준 거고.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돈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잖아. 지연이는 온갖 심부름 다 시키면서 형준이는 와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거기다가 지연이가 급해서 준비물 살 돈 5,000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정신머리가 없느니 이래서 여자애는 필요가 없다느니 막말해서 그런 거지. 아, 무슨 막말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르고 지금껏 버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아, 머리 아프게 좀 하지 마. 제발.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냐며 갑자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대로 딸아이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벌어서 모은다면 딸과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부엌에 있는 건 저와 제 딸이었죠. 지연아, 그만하고 너도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다 해도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얼른 하고 같이 쉬자. 예. 너네는 부엌에서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명절 음식에 니네들 침 다 들어가겠다. 둘째야, 형준이 뭐 먹고 싶은 거 챙겨봐라. 네, 어머님. 어머, 형님.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도와드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조금 도와줘. 음식 양이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네. 도와주긴 무슨? 얘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냥 둬라. 너는 저기 따뜻한 데 앉아서 형준이랑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쉴 틈 없이 재료 준비하고 일하는데. 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주 그냥 지 엄마 빼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휴, 니네 때문에 제명에 살 수 있겠냐?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저랑 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 둘째야.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지. 아주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가면 갈수록 보기가 싫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 시모의 태도와 그 옆에서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 집에선 저와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에게 하는 막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야, 너는 여자가 된 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할머니,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참, 여자는 집안 청소부가 되는 거야. 공부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이나 벌거나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무슨? 시모는 우리 아이를 단순히 집안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만 크면 돈도 벌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매번 항변을 하였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딸아이에게 하는 시모의 태도에 반박을 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제가 그럴수록 딸을 더 괴롭혔고 딸이 자신에게 항변을 하면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 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넌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네? 아니, 지연이가 또 왜요? 아니, 할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니? 애비는 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요?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제발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없긴 왜 없어? 다들 앞에서 티만 안 내는 거지. 원래 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쁜 법이야. 핏줄이 왜 핏줄인데? 너는 아들도 안 낳아봤으니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니?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제 딸에게는 저를 비난하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애미야, 지연이 살 이대로 둘 거니? 지연이가 왜요? 지금 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쪄야 할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가 날씬해? 맨날 밥만 축내니 이렇게 살이 찌지. 아, 할머니, 왜 또 그래? 너막 났나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으이그, 네가 그러는 게 다 니네 엄마 탓이다. 어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버릇 없는 애로 자랐을까? 할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네 애미 닮아서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구나. 밥을 작작 먹어야 몸도 가볍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맨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니 몸이 둔할 수밖에. 어머니야말로 살 좀 빼세요. 다 늙어서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뭘 삼시세끼 다 챙겨 드세요? 몸 가벼워지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수세요. 지연이 평균 체중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대로 딸에게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알아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뿡가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여? 여보, 우리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이도 죽게 생겼어. 당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야? 아,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셔서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못 하시잖아. 심하게 못하시기는 공부하는 딸아이한테 집안 청소부가 되라니 돈이나 벌라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 옛날 어른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워낙 고지식한 거. 이젠 나도 못 참아. 당신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연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 저를 두고 시댁 식구들은 온갖 욕을 해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 아주 살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저희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해 딸은 심한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오늘 깨어나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딸애가 탄 차를 가해자가 쳤던 모양이에요. 아휴, 그렇구나. 아유, 그럼 그쪽에서 보상금도 주고 보험금도 다 받겠네. 네? 네,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왜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니, 지연애미야, 들어봐라. 어차피 지연이는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 형준이 이번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내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 보상금 우리 장손 유학 자금으로 보태자. 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그 돈 받아봤자 니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쓸데도 없잖니. 이제 와서 또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지.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말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제발 눈 떠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 딸 생명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제정신 있냐고? 어머머머, 얘가 단단히 미쳤네.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말하려면 제대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나마 딸 자식은 가는 길에 집안 일으켜 보겠다며 돈이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그거 네 돈 아니다. 돈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히지? 내 딸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 보험금을 어디다 줘? 그래, 진짜 눈 뒤집히는 꼴 한번 봐볼래?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아유,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도 지금 어머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잘못된 말도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미쳤어, 다들? 당장 꺼져. 당장 니들 꺼지라고. 얘가 자식 잃으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 돈 쓸데없이 쓸 생각 하지 말고 집안 살리는 데 써라. 알았니? 난 내 얘기 했으니 이만 가마. 시모는 끝까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신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님 하신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지연이 보험금으로 장손 유학 보내겠다잖아. 여보, 지연이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해자가 보상금 준다고 하잖아.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태주면 되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신 지연이 아빠 맞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막말로
지연이가 언제 정신 차릴 줄 알고 지금 돈을 묵혀두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안 장손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아들 맞네. 모자가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고 있네 정말.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겠다. 실망이고 당신 같은 남편 아니 아빠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끝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돈 때문에 이혼을 선언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였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과 아니 그 집안과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 지원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당신 시댁에서 우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따라서 분가하고 시댁에 안 가도 별말 안 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일 잊어버렸어? 거기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지연이 상태 괜찮은지 보는 사람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받았는지 그것만 물어봤잖아. 우리를 뭘로 받길래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그게 부당대우가 아니면 뭐가 부당대우야. 그 와중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궁금해 물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부당대우라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었죠. 종종 시모나 동서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아이가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딸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 측이 오히려 제가 시댁의 발길을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장면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간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료는 충분했으니 원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그동안 제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당대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원심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딸이 깨어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나타난 딸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 엄마도 똑같은 표정이시네요. 어머머머, 아니 언제 깨어났어? 아니 며칠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우리 엄마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죽기 살기로 버텨서 깨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깨어난 덕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당한 일들 다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건넸어요. 뭐? 뭘 건넸다는 거야? 당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다치더니? 어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쪽 장손 유학자금 대야 된다고 했던 거요.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문자 보내니 지혜미 닮아서 버릇없다며 폭언 줄줄이 써서 또 보냈잖아요. 작은 엄마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부당대우야? 우리 집은 장손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게 부당대우냐고? 시모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대학은 포기하고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보태라고 종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이나 하라며 취업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전화도 했었었죠. 저는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모진 말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대단한 장손 하나 키워보려고 애지중지 키운 남의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요. 이번 일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위자료라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거야? 집을 나간 건 너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넌데 잘못한 거 내가 아니고 너야. 끝까지 주잡하게 이러니 할 말이 없네요.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줄 테니 누가 잘못한 건지 나오겠죠. 저는 딸아이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심각한 시집살이 부당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선고했죠.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노래를 불렀던 동선의 가족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 아들은 유학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더욱 놀라웠죠. 어머머머,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희 전남편네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왜? 거기는 우리만 나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무슨 일 있대? 그 둘째 내 아들 있지? 걔가 글쎄 크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거 수습하느라 없는 집안 돈들 싹 다 모아서 쓰고 있다면서 소문 쫙 났어.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손하면서 떠받들던 장손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거라면서 저희를 구박하고 핍박했던 이유였던 그 장손이 결국 그 집안을 더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딸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 시원하다며 크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한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 하는 건 너무 구식인 거죠. 차별은 다시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별일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재밌었던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23살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공무원을 한다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남들이 취직하고 각자의 삶을 개척할 때 남편은 공무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만을 해야 했어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남편은 본인 꿈을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파였습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며 공무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이 계속 학생이라는 점으로 위축되어 가더군요.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널 호강시켜 줄 텐데. 그래도 꼭 꿈 이뤄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아직 우리 나이도 뭔가를 도전해 볼 텐데 뭘.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뤄.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남편의 다정함으로 참을 수 있는 수험 생활이었어요. 저도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해야 했지만 학교 다닐 때나 그때나 남편과 참 행복한 연애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주변 시어머니들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민국이 공부 오래 하면 너도 지치겠다. 우리는 회사원을 만나야 할 때잖아. 너 그럼 결혼은 미룬 거야? 민국이랑 결혼은 약속했으니까 시험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민국이 시험 만약에 안 되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괜찮아? 지금부터 네가 바운더리를 확실히 쳐놔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안 그럼 아까운 네 청춘만 다 날린다.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 주변 시어머니들의 기세로 좀 지쳤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랑은 굳건했고 저희 둘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남편의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 참 야속하게도 한 번의 시험에 붙지 못했고 남편은 4번 만에 7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대가 넘어버렸고 친정에서는 이제 슬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기가 꽉 찬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있을까봐 걱정이 된 부모님이었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2년 후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남편 집보단 저희 집이 넉넉했던 터라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자 남편은 부담스러워했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네 오빠랑 너랑 단둘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장서방한테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해.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에서 집 장만하고 하면 좋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오빠 장가 갈 땐 이거보다 더 해줬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나랑 장서방이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고마워, 엄마. 아빠 보고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마 민국이도 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본인들 사는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겠어. 아유, 뭐 어때? 민국이도 이제 내 아들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흰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죄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럴수록 남편이 더욱더 위축되어 보였죠. 그래서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는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 있어 보였어요. 꿈을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그 모습에 저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을 때 처음에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더욱 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잘하고 내조를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네가 고생이 많지? 항상 맞벌이 해야 하는 형편이고 남들처럼 집에서 내조나 하면 얼마나 좋아. 한없이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들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자랐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네가 우리 민국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민국 씨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딱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국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민정이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 엄마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달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러지. 민정아, 고맙다. 너같이 고운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에이, 그만 말씀하시래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어머님 그리고 민국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셨죠? 정말 문제될 거 없는 시댁이었어요. 조금 어렵게 사는 것 빼고는 시어머니도 경우가 바르신 분이었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예의 바르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자 동문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오래 사귄 장수 커플이 결혼을 하냐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밥을 꼭 사라고 하던 찰나에 남편과 같이 대학 동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동문회에서 남편과 저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상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더 상하는 일이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과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대학교 캠퍼스 커플 중 유일하게 결혼 커플이 나오자 친구들은 축하해주면서도 은근슬쩍 기분 나쁜 말도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너희 그렇게 연애 오래 하더니 드디어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됐구나. 아마 우리 중에 너네가 제일 오래 만나고 결혼한 거지? 민정이가 진짜 고생했네. 얘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하고, 안 그래? 넌 민정이한테 잘해야 해. 당연하지. 민정이가 나 때문에 기다려주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훨씬 잘해야지 뭐. 알고 있다 자식아. 걱정 마.
우리 중에 아마 민국이가 제일 장가 잘 갔지? 민정이네 집안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민정이도 돈에 대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민국이한테 시집 간 거지. 야, 민국이 너 진짜 처가 잘 뒀어. 부럽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됐네. 뭐가 잘 돼. 민국이가 날 만나줘서 고맙지. 그리고 우리 집이랑 민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안 그러냐, 민국아?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할 사이는 아니잖아.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것이 익히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장가를 잘 갔다며 계속 무안을 주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 남편도 조금은 듣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의 무례함에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써 제가 남편을 실드 쳤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본인들의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덕볼 게 뭐가 있냐? 민국이는 본인 의지대로 시험 봐서 공무원 된 건데 처가 덕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언젠간 다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부럽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 동기 남자애들 중에 팔자 제일 핀 거는 장민국이다, 이 말이야. 야, 네가 오늘 한턱 쏴. 장민국 인생 핀 기념으로 한턱 쏘는 거다, 알겠지? 아, 내가 결혼 전에 민정이 꼬셔 보는 건데 아깝다, 아까워. 장민국, 민정이한테 잘해라, 알겠지? 여기서 민정이 노리고 있는 사람 많아. 야, 넌 얼굴부터가 탈락이야. 어디다 네 얼굴을 드미니? 난 딱 남자 외모밖에 안 보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얼굴을 드밀어? 제 길을 세워주려 말하는 동창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금세 굳어졌고 제가 기분이 나쁜데 남편은 오죽할까 했지만 남편은 차마 티내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이 많아져 보였어요. 남편에게 슬슬 혹시 뭐 언짢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뭐 언짢은 일 있어? 아니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말을 해줘야 알지. 아까 그냥 애들이 한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좀 속상해서. 내 자격지심이지 뭐. 미안해. 이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쁜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당신 힘으로 다 모든 거 이뤘는데 남들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네. 절대 아니니까 신경 꺼. 우리만 알면 됐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우리 집 덕 보려고 했던 거면 나 애초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결혼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자기야. 얼마나 속상했을지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거를 티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날 동창회를 다녀온 뒤 처음으로 속내를 내비친 거였거든요. 전 그런 남편을 위로했고 남편도 옹졸한 모습 보여줬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남편 어렸을 적 친구들 모임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워낙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어서 남편네 집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같은 공무원 동기이기도 해 저희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유달리 남편에게 짓궂게 굴었어요. 아니, 어려서 우리 집에서 너 많이 밥 먹여줬잖아. 안 그러냐? 재수씨, 민국이 이놈 엄청 알짜 된 거예요. 자식이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다 네 세상 같지? 어려서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주 좀 산다고 바뀌었다. 그땐 고마웠어. 그래도 뭐 지금 걱정보다 잘 살고 있지 뭐.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해라. 이젠 충분해. 재수씨가 알아? 네 코 흘리게 시절 아주 알짜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공무원 될 줄 누가 알았냐? 뭐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직업이라지만 밥도 못 얻어 먹던 놈이 그래도 공부할 돈은 있었나 봐. 혹시 재수씨가 대준 거 아니에요? 이놈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복은 타고났다니까. 재수씨가 도와줘서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이놈 얼마나 밥을 먹여줬는데요. 아마 나 없었으면 굶었을걸? 그래 안 그래? 나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평생 형으로 모셔. 너 그 밥 먹여주는 거 얼마나 생색냈냐? 맨날 밥 조금 주면서 더럽게 많이 먹는다고 맨날 구박했잖아. 기억 안 나? 어쭈?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이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남편의 어렸을 적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 동기이기도 한 친구도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착하기만 하니 그런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질 참이었죠. 제가 그 동기한테 화낼 틈도 없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소리를 치자 그 동기도 놀랐는지 멋쩍어 했고 사실 통쾌하기도 했지만 선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참기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언제적 얘기 가지고 그러냐? 참나. 너 나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어? 회사에서도 내가 더 신임 받으니까 오늘 일부러 대놓고 갈구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못 그러니까 작작해라. 진짜 보기 안 좋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뭐? 참나.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렸을 때 피죽도 못 얻어먹던 게 참 많이 컸다. 너야말로 그만해라. 어릴 때 얘기 지겹지도 않냐? 너 공부 못해서 맨날 뒤지게 맞았던 것만 봐도 지금 왜 맞았는지 알겠어. 천성 안 변한다더니 재수씨도 아냐? 오늘 그 재수씨 안 오셨네. 내가 오면 네 학창시절 얘기 다 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와, 꼴랑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 좀 받는다고 얘가 날 물러보네. 너 나 몰라? 학교 다닐 땐 나한테 깝죽거리지도 못했던 게 오늘 좀 엉긴다 형한테. 내가 너보다 진급 먼저 하면 넌 나가리야 이놈아. 알겠냐?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남편의 동기는 멋쩍은지 연신 소주를 들이켜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 다른 친구에게 가서 술을 마셨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남편은 본인의 의지대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 민정이 처음에 민국이한테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좀 말렸는데 이제는 네가 제일 부럽다 기집애야.
남편 안정적이지. 너도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이지. 얼마나 좋아. 부러워 정말. 신랑감은 민국이 같은 남자가 최고야. 진득하니 성실하고. 그럼 그리고 가정적이긴 또 얼마나 가정적인데. 봐봐, 내가 보는 눈은 있잖아. 그때 내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아휴, 민국이 같은 남자를 만났어 해 정말. 진국이야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남편을 볼 때마다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아주 칭찬했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나날이었죠. 남편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남편은 남들보다 진급이 좀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신임을 많이 얻고 남편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영어 공부며 회사 꾸준 일이며 그 정도로 남편은 성실 아니면 시체였죠.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땐 제발 남편만 닮게 해달라고 늘 바랬을 정도였답니다.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의 성실성을 참 높게 사셨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장서방 보면 대단해.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저렇게 뚝심 있게 몰두할까? 진짜 성실성 하나만은 최고야. 내가 남편 잘 골랐지 뭐. 회사에서도 동기 중에 진급도 아마 제일 빠를걸? 그치 자기야?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냉철한데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진짜 아무리 봐도 내 남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열심히 살아야 민정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딱 알아봤어, 우리 장서방. 여자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행복한 거야. 하여튼 고마워, 장서방. 정말로. 천성이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살기엔 충분했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 벌이가 적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침 돌아오는 주에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주더라고요. 사실 모임에는 저희가 좀 크게 대인 적들이 많아 별로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나오라고 남편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애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우리 한동안 안 나갔었잖아. 그러게, 난 괜찮은데 꼭 가면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그럼 나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날에 바로 모임 장소로 갈게. 자기 먼저 가 있어. 아무래도 난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도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약속을 잡고 전 출장을 갔고 돌아오는 그날 부부 동반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하더라고요. 저희의 속을 뒤집던 남편 회사 동기도 와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공무원 생활을 갑갑하게 여겨 회사를 그만둔 뒤 일반 유통회사 하청업체를 차렸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공무원보다는 벌이도 많을 것이고 얼굴 때깔도 달라졌더라고요. 그 동기는 남편을 보자마자 역시나 호랑이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남편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 공무원 생활을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남편은 7급에서 시작해 5급이 되었고 그 사이 연봉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이, 오랜만이다, 장민구. 잘 지냈냐? 참, 그 답답한 사회에서 그래도 잘 버티네. 임마, 그래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야지. 어렸을 때도 좀 소심하더니 아직도 거기 답답한 데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거냐? 역시 너는 너다. 답답하다니. 뭐 조직 생활이 너에 안 맞을 순 있었지만 난 잘 맞아. 진급도 빨리 한 케이스고 괜찮은데 뭘 그래.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넌 그만두니까 얼굴이 폈다. 이래서 사람이 맞는 게 있나 봐. 잘 됐어. 너나 나나 잘 찾은 것 같아. 야, 합리화하지 마. 남자가 사업을 해야지. 무슨 공무원 그딴 걸 한다고? 난 후회한다, 후회해. 공무원 한 걸.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시키는지. 너같이 답답한 스타일이나 공무원이 맞는 거지. 나같이 화통한 스타일은 안 맞아. 알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회사는 좀 잘 되나 봐. 나랑 같이 일했을 때보다 얼굴이 폈네. 그땐 죽상이었잖아, 너. 당연하지. 너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긴 네가 뭘 아냐. 그 답답한 사회에서 처박혀 일하는데 아유 답답해. 진급해봤자 뭐 5급이겠지, 안 그래? 연봉 5천 받냐? 5천? 야, 그 돈으로 네 부인 밥은 안 굶기냐? 애들도 줄줄인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뭐 너 정도면 내가 이제 없이 돈 꺼줄 수 있지. 그 월급으로 아무래도 철밥통이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긴 힘들잖아. 순간 선 넘은 남편 동기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뭐든지 본인보다 절대 잘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꼴사나웠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한 그 무례한 동기 아내가 동기 뒤통수를 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즉시 동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고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례하게. 이분 민국 씨 와이프, 우리 회사 사주 딸이야. 얼른 실수했다고 꿇어 인간아. 뭐? 그럼 우리 회사에 물품 납품해주는 회사가 재수 씨네 회사였다고? 아, 그게 말이 돼? 아, 재수 씨네였구나. 아, 죄송해요. 이가 술이 많이 마셔서 실수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세요. 네? 알고 보니 그렇게 남편을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난 그 동기가 차린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 업체였어요. 그리고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와 일을 하던 중이었고 종종 그 동기 와이프를 본 적이 있던 터였는데 그 와이프가 이 무례한 동기 와이프일 줄이야. 대부분 거래는 와이프랑만 해서 사실 사업지 자체가 남편 동기 거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기는 본인의 밥줄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아까와는 반대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꼴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더군요. 아, 재수 씨네 회사였군요. 아,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회장님 따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뭐 언짢게 한 건 없으시죠? 뭐 워낙 민국이랑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남자들끼린 허물 없이 굴잖아요. 허물?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제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하던지. 사실 오늘도 진짜 기분 나빠질 참이었거든요. 당신이 못 버틴 그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하고 인정받으면 대단한 거지.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깔고 뭉개면 좋으세요? 본인이 이 사람보다 한참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볼 때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니까 그랬던 거죠. 남자들 사이를 너무 모르셔도 모르신다, 재수씨. 친구라서 그랬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친구인가? 어렸을 때 남의 아픔 헤집고 지금도 본인이 더 잘났다는 듯이 비꼬고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가 이런 인격체를 가진 인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잘라냈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가 원래 자격지심만 똘똘 뭉친 인간이라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 달랐다니까요. 집에서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여 마시고 화 푸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발요. 제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을 것처럼 얘기하자 동기의 부인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앉아서 남편의 허물을 헤집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 물화가 치밀었어요. 전 계속해서 그 동기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옆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그래, 너 그동안 좀 민국이한테 너무하긴 했어. 어려서부터 민국이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민국이만 갈구고 근데 커서도 그러냐? 애가 유치하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민국이한테 큰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구냐? 그러게나 말이야. 너 언젠간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민국이가 착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했잖아. 너네가 뭘 알아? 그리고 민구가 우리 친구 아니냐? 내가 뭘 얼마나 민국이를 괴롭혔다고 그래? 안 그래, 민구가? 넌 몰랐겠지만 어려서부터 넌 늘 날 네 밥처럼 여겼잖아. 배고플 때도 항상 너네 집 밥 주면서 늘 생색내고 대학교도 너보다 좋은 데 가니까 돈도 없는 애가 그런 대학 간다고 허세만 늘었다고 깔보고 이젠 공무원 됐을 때도 회사에서 내가 더 먼저 진급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친구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손절이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 지긋지긋한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보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의 손절 말에 동기와 동기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손절이 충격이라기보다 혹시라도 본인들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봐 하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동기에게 손절을 하자고 하자 동기 부인은 동기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우리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한테 물건 주는 큰 회사 하나 잃게 생겼잖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허세 좀 버리고 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버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민국 씨가 얼마나 참았으면 이러겠어.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잘못되면 이혼인 줄 알아. 알겠어? 나도 당신이랑 못 사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여자가 어딜 나서게. 민구가, 너 좀 장난이 심하다. 우리 친구잖아. 정말 이럴래? 친구? 우리가 친구였던 적은 있었나? 네가 날 일방적으로 옆에 두면서 내 불우한 모습을 보고 즐겼던 거지. 친구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그 동기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저에게 일어서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변 친구분 얘기로는 그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동기한테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서 동기랑 동기 부인도 순식간에 그 음식점을 떴고요. 그리고 전 회사에 들어가서 저의 권한인 하청업체를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거래를 하고 싶은 하청업체가 있던 찰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 친구네 회사와는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진작 이 회사가 남편 친구의 회사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끊어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래를 끊어버리자 그 동기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과도 안 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발 다 잊어달라며 이제 와서 말이에요. 야, 민구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나 이제 이 회사 아니면 큰일 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네 와이프 설득 좀 해줘. 내가 무슨 수로 본인이 거래하기 싫다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참 처음 듣는 소리구나 너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 미안하지. 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냥 열등감에 젖어 있었나 봐. 넌 뭐든 잘하니까 부러웠어, 사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넌 그날 나한테 사과했어야 했어.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그냥 네 업보라고 생각해. 끊는다. 아, 제발. 아, 잠깐만. 끊지 마. 넌 말년이 행복하잖냐.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난 어쩌라고. 공무원도 사실 계속 다니고 싶었어. 자꾸 너랑 내가 비교되니까 내 발로 나온 건데, 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정거래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본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얼마나 크게 화로 돌아왔는지 이번에 본인도 느꼈겠죠. 그리고 남편 친구들에게 듣기론 그 동기 부인도 동기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고 했는데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깔아뭉개고 혼자 잘났다는 듯이 지내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쓸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좀 심한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겪어온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되면 정상적인 친구들만 있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얼마나 얘기도 잘 통하는지 몰라요. 다들 그 친구와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만 봤다고 하던데 참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인지 우습고 우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꽤 지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한번 남겨봤어요.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네 식구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욕심 없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 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 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 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에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불하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기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